아줌마 몸매 죽이는데? 라며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며 여성을 성희롱하던 양아치들, 그들이 건드린 사람이 사실 UDT 훈련까지 마친 전직 특전사 소령이었습니다. 역겨운 주둥이를 놀린 대가로 온몸의 뼈가 박살나는 통쾌한 복수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독한 여름이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려 끈적한 유증기를 뿜어내는 듯한 열기가 서울 구로구의 밤을 질식시켰다. 낡은 빌라와 신축 아파트가 기형적으로 뒤섞인 동네, 그 경계의 선가람채 아파트 단지는 도시의 고요한 섬처럼 보였지만 그 평화는 위태로운 유리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에 불과했다. 강소윤 소령은 막 군복을 벗은 지 석 달째였다.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10년, 그중 2년은 해군 특수전전단 UDT의 혹독한 합동훈련으로 뼈를 깎았다. 그녀의 몸에는 초연과 화약 냄새 대신 낯선 민간의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군인연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 마련한 18층의 작은 아파트는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진지이자 어쩌면 감옥일지도 모를 공간이었다. 그녀는 군의 언어와 질서에 익숙했지, 이웃의 소음과 무관심이 뒤섞인 민간의 언어는 아직 해독하지 못한 암호문 같았다. 이삿짐 정리가 채 끝나지도 않은 거실, 땀으로 축축한 티셔츠를 입은 채 소유는 마지막 남은 상자를 풀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군장을 꾸릴 때 쓰던 튼튼한 로프, 야전에서 쓰던 낡은 수통, 그리고 동기들과 찍은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위장 크림을 바른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강소윤의 모습이 낯설었다. 그때였다. 창문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오던 소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그저 취객의 고성방가려니 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차 날카로운 쇳소리와 저질스러운 욕설, 그리고 여자의 비명 같은 웃음소리가 뒤섞인 불협화음으로 변해갔다. 소유는 미간을 찌푸리며 창가로 다가섰다. 그녀의 아파트는 단지 입구와 어린이 놀이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다. 시야에 들어온 광경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남자 대여섯 명이 놀이터 정자에 둘러앉아 판을 벌이고 있었다. 편의점에서 파는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는 싸구려 소주병과 맥주캔, 과자 부스러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한여름 밤의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우통을 벗어젖혔고 그들의 등과 팔뚝에는 조악한 용과 잉어 문신이 꿈틀거렸다. 담배 연기가 모기떼처럼 자욱하게 피어올라 놀이터의 알록달록한 미끄럼틀을 음산하게 휘감았다. 그들의 중심에는 유독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걸걸한 사내가 있었다. 마진석. 동네 건달들을 이끌고 상인들에게서 자릿세를 뜯거나 불법 사채놀이를 하는 이 지역의 암적인 존재였다. 그의 옆에는 간신처럼 마른 체구의 남자가 연신 술을 따르며 아첨을 떨고 있었고 나머지 무리는 시시껄렁한 농담에 개걸스럽게 웃으며 추임새를 넣었다. 크하. 형님, 어제 그 계집 말입니다. 아주 그냥 죽여주지 않았습니까? 야, 이 새끼야. 그런 건 우리끼리만 알자고 했지. 소문나면 피곤해져. 마진석이 낄낄거리며 마른 남자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그들의 대화는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음담패설과 폭력적인 언사로 가득했다. 주민들은 창문 너머로 흘끔거릴 뿐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아파트의 평화는 저들의 발밑에서 진흙처럼 짓밟히고 있었다. 그때 단지 입구에서 순찰을 돌던 최 씨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다가갔다. 칠순이 넘어 보이는 마른 체구의 경비원이었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지만 자신의 직분을 다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선생들. 여긴 아이들이 노는 곳이고 또 늦은 시간이니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진석의 시선이 천천히 최 씨 할아버지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짜증이 가득했다. 뭐야, 이 늙은이는? 우리가 여기서 뭘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그럽니다. 협조 좀. 협조? 야, 영감. 우리가 누군지 몰라? 이 구역 접수한 마진석이 나야. 니들 월급 주는 관리소장도 나한테는 형님 해. 근데 어디서 파리 같은 게 앵앵거려? 마진석의 옆에 있던 한 놈이 벌떡 일어나 최 씨 할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할아버지는 억소리를 내며 뒤로 나자빠졌다. 경비 모자가 벗겨져 바닥을 뒹굴었다. 아이고. 건달 무리가 폭소를 터뜨렸다. 그들은 넘어진 노인을 보며 원숭이 구경하듯 낄낄거렸다. 최 씨 할아버지는 고통과 수치심에 얼굴이 벌개진 채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다. 소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의 뇌는 자동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적외수 6. 주동자는 마진석. 전원 음주 상태. 무기는 소주병 외에 보이지 않음. 주변 지형은 개활지에 가까운 놀이터. 민간인 목격자 다수. 하지만 누구도 개입 의사를 보이지 않음. 경찰 신고시 출동까지 최소 5분. 그 사이 노인에게 추가적인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 높음.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군에서 배운 모든 것은 효율적인 살상과 파괴를 위한 기술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은 그런 거창한 전쟁이 아니었다. 비열하고 추악한 일상적인 폭력이었다. 군복을 벗으면 이 모든 것과 단절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폭력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며드는 독가스 같았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듯한 젊은 여성이 단지 입구로 들어섰다. 그녀는 건달 무리를 보고 질겁하며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마진석이 그 모습을 놓칠 리 없었다. 어이쿠, 이 시간에 어딜 가는 예쁜 아가씨가 다 있네. 마진석이 능글맞은 목소리로 여자를 불렀다. 여자는 못 들은 척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자 건달 두 놈이 일어나 여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가씨, 오빠들이랑 술 한잔하고 가지. 외로워 보이는데. 비켜주세요. 집에 가야 해요. 여자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지? 여기가 우리 집인데? 오빠들이랑 같이 살자. 응? 몸매 보아하니 밤에 아주 죽여주겠는데? 한 놈이 여자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마진석과 나머지 무리들은 그 광경을 보며 박장대소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을 감상하는 악랄한 관객들처럼. 그들의 시선은 여자의 몸을 노골적으로 훑으며 더러운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성희롱은 이미 폭력이었다. 무력한 상대를 향한 가장 비열하고 원초적인 형태의 지배욕이었다. 소유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가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국민의 모습이었다. 비록 지금은 군복을 입고 있지 않지만 그녀의 심장에 새겨진 군인의 맹세는 퇴역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자를 마저 정리하려던 손을 멈췄다.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총도 칼도. 오직 단련된 몸과 수많은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정신만이 그녀의 무기였다. 소유는 얇은 검은색 바람막이를 걸쳤다.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엘리베이터에 하강하는 숫자판을 보며 소유는 심호흡을 했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퍼지는 익숙한 감각. 하지만 이번의 목표는 적의 수장이 아니었다. 그저 동네의 쓰레기들이었다. 딩소리와 함께 1층에 도착했다.
유리문 너머로 건달들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들은 여전히 겁에 질린 여자를 둘러싸고 희희낙낙하고 있었다. 최 씨 할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소유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밀고 나갔다. 눅눅하고 뜨거운 밤 공기가 그리고 그보다 더 역겨운 술과 담배 냄새가 그녀의 얼굴을 확 덮쳤다. 그녀의 등장은 너무나 조용하고 평범해서 처음에는 누구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저 또 한 명의 겁먹은 주민이려니 했을 뿐. 소유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마침내 마진석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았다. 뭐야, 저 여자는? 마진석의 부하 중 하나가 소윤을 발견하고 턱짓했다. 소윤은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멈춰섰다. 그녀와 겁에 질린 젊은 여자 그리고 그들을 포위한 건달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소윤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낡은 운동화에 검은 바람막이. 위협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건달들은 실소를 터뜨렸다. 아줌마, 여긴 왜 왔어? 구경 났어? 마진석이 소주병을 흔들며 물었다. 그의 눈은 이미 술기운과 오만함으로 흐릿했다. 소유는 마진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낮았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분 보내주시고 조용히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그녀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건달 무리 전체가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코미디를 본 것 같았다. 푸하하.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아줌마가 우리한테 명령을 해? 미쳤나 봐.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밤에 돌아다니나? 얼굴 보아하니 한성깔하게 생겼는데. 오빠들이랑 놀면 스트레스 확 풀릴 텐데. 어때? 온갖 저질스러운 성희롱이 소윤에게 쏟아졌다. 그들은 그녀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유흥을 위한 새로운 장난감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특히 마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윤에게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180이 훌쩍 넘는 거구에서 풍기는 위압감과 역한 술 냄새가 소윤을 덮쳤다. 아줌마. 목소리는 예쁘네. 근데 말이야, 여자가 함부로 나서는 거 아니야. 특히 밤에는. 마진석이 소윤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 속삭였다. 그의 뜨거운 입김이 소윤의 뺨에 닿았다.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이분 보내주고 당장 여기서 떠나십시오. 소윤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마진석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고만이 담겨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거구의 조폭 앞에서 겁을 먹거나 최소한 시선을 피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소윤의 눈은 마치 상대를 해부하듯 마진석의 동공 깊숙한 곳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태어남이 오히려 마진석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자신의 위압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마진석이야. 여기서 내가 나한테 꺼지라 마라 할 입장이 아니라고. 법은 당신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거지역 소란, 공공기물 무단 점유, 그리고 이 여성분에 대한 협박과 성희롱. 지금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 목록입니다. 소유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마치 교본을 읽듯 그들의 죄목을 읊었다. 특전사 시절 민간인 대상 심리전 교육을 받을 때 배웠던 화법이었다.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오직 사실과 논리만으로 압박하는 것. 하지만 술에 취한 건달들에게 논리가 통할 리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이성적인 태도는 그들의 폭력성을 더욱 부채질했다. 법? 씨발, 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서 법은 내 주먹이야.
마진석 옆에 있던 마른 체구의 남자가 소리치며 소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소윤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주변 주민들이 창문 너머에서 숨을 죽였다. 최 씨 할아버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남자의 손이 소윤의 머리카락에 닿기 직전 소윤의 상체가 아주 미세한 각도로 뒤로 기울었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솟구쳐 남자의 뻗은 팔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끄아악! 놀이터의 정적을 깨는 짐승의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소윤은 남자의 팔목을 잡은 채 그대로 몸을 회전하며 그의 팔꿈치 관절을 자신의 어깨에 걸어 꺾어버렸다. 해군 특수전전단의 근접 전투 기술 MUSAT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관절기였다.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고 무력화시키는 기술. 남자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우두둑하는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남자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1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웃고 떠들던 건달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불신이 떠올랐다. 마진석 역시 술이 확 깨는 듯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이 미친년이. 상황 파악을 마친 다른 건달 하나가 욕설을 내뱉으며 소윤의 옆구리를 향해 발길질을 날렸다. 소윤은 팔이 꺾인 남자를 방패처럼 앞으로 내밀었다. 발길질은 정확히 남자의 옆구리에 꽂혔고 남자는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다. 소윤은 그 반동을 이용해 남자를 앞으로 밀쳐버리고 발길질을 했던 건달의 안면을 향해 왼손 손바닥을 날렸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건달의 코뼈가 으스러졌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뒤로 나자빠졌다. 둘. 소윤이 나지막이 숫자를 은조렸다. 마치 훈련 교관이 인원수를 세는 듯한 무감정한 목소리였다. 이제 건달들에게 남은 것은 공포였다. 저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의 상식을 벗어난 존재였다. 하지만 무리의 수장인 마진석은 자존심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다. 뭐해 이 병신들아. 다 같이 족쳐. 전연 하나를 못 잡아? 마진석의 고함에 남아있던 3명의 건달이 망설이다가 동시에 소윤에게 달려들었다. 한 명은 정면에서 주먹을 날리고 2명은 좌우에서 소윤을 붙잡으려 했다. 소윤은 정면의 주먹을 고개를 숙여 피하며 그대로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며 등 뒤로 돌아섰다. 완벽한 유술 기술이었다. 그녀는 남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인간 방패로 삼았다. 좌우에서 달려들던 2 남자는 동료 때문에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크헉커헉. 목이 졸린 남자가 버둥거렸다. 소윤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너무나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턱을 당기고 숨을 참아. 3초 뒤에 놓아줄 테니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반항하면 목뼈를 부러뜨릴 거다. 그리고 정말 3초 뒤 소윤은 남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남자는 살려달라는 듯 기침을 하며 바닥을 기었다. 이제 남은 것은 2명. 그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소윤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민간인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생과 사의 경계를 지켜온 특수부대원의 날카롭고 무자비한 눈빛이었다. 이제 그만하시죠. 소윤의 말에 마침내 마진석이 움직였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채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그것은 날 길이가 한 뼘은 좋게 되어 보이는 접이식 칼이었다. 시발년아, 오늘 너는 여기서 뒤졌다. 칼을 본 주민들이 경악의 비명을 질렀다.
겁에 질려 있던 젊은 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최 씨 할아버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하지만 소윤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경멸에 가까운 미소가 떠올랐다. 칼이라. 그녀는 마치 시시한 장난감을 보는 듯한 눈으로 마진석을 바라보았다. 마진석이 칼을 꺼내든 순간 놀이터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술에 취한 객기도 비열한 조롱도 사라진 자리에 오직 서늘한 살기만이 감돌았다. 남아있던 두 명의 부하조차 겁에 질려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다. 이것은 더 이상 동네 시비가 아니었다. 흉기가 등장한 이상 결과는 죽음 아니면 중상이었다. 이제야 좀 재미있어지겠네. 마진석이 칼날을 핥으며 비열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이 칼을 꺼내면 저 여자가 겁에 질려 울며 빌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다. 강소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 작은 움직임에 마진석은 움찔하며 칼을 고쳐쥐었다. 그 칼 제대로 쥘 줄도 모르는군. 소윤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놀이터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파지법부터 틀렸어. 그렇게 쥐면 손목이 꺾이기 쉽지. 엄지를 칼등에 올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싸 쥐어야 힘이 실리는 거다. 그녀는 마치 신병에게 무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교관처럼 마진석의 잘못된 자세를 차근차근 지적했다. 뭐야, 이 미친년이? 마진석은 당황했다. 상대가 자신의 칼을 보고 두려워하기는커녕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스탠스. 양발을 너무 넓게 벌렸어. 중심이 불안정하고 다음 동작으로 전환이 느려지지. 왼발을 반보 앞으로 내딛고 체중은 양발의 5대5로 분산시켜. 그게 기본이다. 소윤의 지적은 계속되었다. 그녀의 눈은 마진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으며 수십 개의 허점을 찾아내고 있었다. 특전사에서 배운 대테러 근접 전투 과정에서는 상대의 무기, 자세, 호흡, 시선 처리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0.1초 안에 약점을 파고드는 훈련을 수백 번 반복한다. 지금 소윤의 눈에 비친 마진석은 온몸에 나를 공격해 주시오라고 써붙인 관역이나 다름없었다. 닥쳐. 닥치라고. 자신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마진석은 수치심과 분노에 이성을 잃고 소윤을 향해 무작정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단순하고 큰 동작. 아마추어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였다. 소윤은 마진석이 달려드는 그 찰나의 순간 몸을 오른쪽으로 틀며 그의 공격을 흘려보냈다. 동시에 왼손으로 칼을 쥔 마진석의 손목을 강하게 쳐냈다. 악! 하는 소리와 함께 마진석의 손에서 칼이 날아가 바닥에 쨍 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무기를 잃은 마진석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다. 하지만 소윤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진석의 손목을 그대로 잡아당기며 그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오른팔로 그의 목을 감아 완벽한 리어 네이키드 초크 리어 네이커드 초크 자세를 만들었다. 컥컥. 마진석의 거구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소윤의 팔은 강철처럼 그의 경동맥을 압박했다. 산소 공급이 끊긴 뇌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거구의 조폭 두목이 그보다 훨씬 체구가 작은 여성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것이다. 소윤은 마진석의 귀에 대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누군지 궁금했나?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전역 소령 강소윤이다. 그녀의 자기소개가 끝나는 순간 주변에서 숨막히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707특임단.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일반인들에게는 영화나 뉴스를 통해서나 들어봤을 법한 괴물들이 모인 곳.
그곳 출신, 그것도 소령이라는 말에 건달들은 물론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주민들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제 선택해. 여기서 내 손에 목이 졸려 죽을 건지 아니면 내 쓰레기들 데리고 당장 꺼져서 다시는 이 아파트에 나타나지 않을 건지. 소유는 조르던 팔에 힘을 살짝 풀었다. 마진석은 미친 듯이 기침을 하며 공기를 빨아들였다. 그는 죽음의 공포를 맛보았다. 자존심도 분노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살고 싶다는 본능만이 남았다. 꼭 꺼지겠습니다. 다 다시는 안 나타나겠습니다. 똑똑히 약속하는 건가? 네, 약속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마진석이 애원했다. 소유는 그를 바닥에 거칠게 내팽개쳤다. 그는 콜록거리며 바닥에 엎드렸다. 그 위세 등등하던 조폭 두목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소유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다른 건달들과 겁에 질려 굳어있는 나머지 부하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들었나? 너희 대장이 한 약속. 지금부터 1분 주겠다. 여기 널브러진 쓰레기, 그리고 너희 동료들까지 전부 챙겨서 내 시야에서 사라져라. 1분이 지나면 경찰에 신고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녀의 말은 법적 효력이 없는 협박이었지만 그 어떤 법 조항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건달들은 혼비백산하여 서로를 부축하고 바닥에 쓰레기를 허둥지둥 주워 담기 시작했다. 코뼈가 부러진 놈, 팔이 꺾인 놈 모두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강소윤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공포가 되었다. 정확히 1분 뒤 놀이터는 언제 그런 소동이 있었냐는 듯 깨끗해졌다. 건달 무리는 꽁무니를 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고요함이 찾아왔다. 주민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최 씨 할아버지는 떨리는 걸음으로 소윤에게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민분. 괜찮으십니까? 네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놈들이 보복하러 오면 어떡합니까? 최 씨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소윤을 걱정했다. 소윤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울고 있던 젊은 여성이 다가와 소윤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귀가하십시오. 소윤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에게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군인으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을 뿐. 그녀가 몸을 돌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려 할 때 주민 몇몇이 1층 로비로 내려와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다. 처음에는 작은 박수였지만 점차 커져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다. 소유는 쏟아지는 박수와 감사 인사에 어색함을 느끼며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8층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소유는 현관문에 기대어 길게 숨을 내쉬었다. 온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녀는 바람막이를 벗어 던지고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마진석은 오늘 밤의 굴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는 더 비열하고 더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하려 들 것이다. 하지만 강소윤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심장은 오랜만에 뛰고 있었다. 군을 떠난 뒤 무기력과 공허함 속에서 표류하던 그녀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이 아파트는 이제 그녀가 지켜야 할 새로운 작전 지역이 되었다. 그리고 마진석 일당은 제거해야 할 명백한 적이었다. 강소윤 소령. 그녀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구로구 가람채 아파트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설이 첫 페이지를 열고 있었다. 강소윤의 경고는 마진석에게 뼈에 사무치는 낙인이 되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의 구역,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철저히 짓밟힌 수컷으로서의 자존심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소굴처럼 사용하는 낡은 당구장에 틀어박혀 분노를 곱씹었다. 끓어오르는 복수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 했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본능처럼 남아있었다. 정면 대결은 자살행위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다. 그 여자는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존재였다. 젠장. 마진석이 당구대 위로 맥주병을 집어 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갈색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부하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눈치만 살폈다. 형님, 그냥 저희가 연장 챙겨서 확 덮칠까요? 아무리 707 할머니라도. 닥쳐, 이 병신아. 마진석이 소리쳤다. 그녀는 괴물이야. 우리가 칼 들고 덤벼도 눈 하나 깜짝 안 할련이라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아주 비열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그의 눈이 음험하게 빛났다. 힘으로 안 된다면 힘 이외의 것으로 그녀를 무너뜨리면 된다. 뱀이 먹잇감을 칭칭 감아 숨통을 끊듯이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마진석의 복수는 군사작전처럼 치밀하고 교활하게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강소윤의 사회적 고립이었다. 다음 날부터 아파트 단지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소문의 진원지는 동네 미용실, 슈퍼마켓, 그리고 24시간 빨래방. 마진석의 부하들이 능청스럽게 손님인 척 위장하여 교묘하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가람채 아파트 18층에 새로 이사온 여자 말이야. 군대에서 쫓겨났다던데? 사람을 반쯤 죽여놔서 불명예 제대했대. 성격이 완전 사이코패스라나 봐. 그날도 조용히 술 마시는 사람들한테 먼저 시비 걸고 무차별 폭행을 했다는 거야. 밤마다 이상한 소리도 들린대. 막 소리 지르고 우는 소리 아무래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아. 소문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소윤에게 감사함을 표했던 주민들도 점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 같아서 영웅담보다는 추악한 스캔들에 더 쉽게 귀를 기울이는 법이었다. 어쩐지 여자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게 이상했어. 괜히 우리가 저 여자 때문에 피해보는 거 아니야? 불안과 의심은 공포를 먹고 자라났다. 두 번째 목표는 증인의 입을 막는 것이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을 목격했던 최 씨 할아버지는 마진석 일당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었다. 퇴근길 어두운 골목에서 두 명의 건달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영감님, 요즘 세상 참 흉흉하죠? 특히 따님이 혼자 산다고 들었는데 밤길 조심해야지. 그들은 최 씨 할아버지의 딸이 사는 곳, 다니는 직장까지 속속들이 꿰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만약에 경찰이나 다른 사람한테 그날 밤 일에 대해 한마디라도 뻥긋하면 따님이 밤길에 발목을 삐끗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 나쁘게 뺑소니를 당할 수도 있겠죠. 알아들으셨어요? 최 씨 할아버지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저들은 법을 비웃는 자들이었다. 결국 그는 피눈물을 삼키며 침묵을 약속했다. 소윤에게 구원받았던 젊은 여성 역시 비슷한 방식의 협박을 받고 자취를 감췄다. 이제 강소윤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피하거나 노골적으로 삿대질을 했다. 저 여자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워졌어. 미친년 괜히 건드려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박수를 보냈던 그들의 손이 이제는 비난의 화살이 되어 소윤의 심장에 박혔다. 마진석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아파트 전체를 상대로 한 저강도 심리전에 돌입했다.
새벽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몇 대의 타이어가 날카롭게 찢겼다. 복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투척되었고 현관문에는 역겨운 낙서가 새겨졌다. 밤이면 어디선가 오토바이들이 굉음을 내며 단지를 질주했고 정체불명의 차량이 아파트 입구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댔다.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그 분노는 마진석 일당이 아닌 모든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강소윤에게로 향했다. 관리사무소는 익명의 민원 전화에 시달렸고 급기야 아파트 게시판에는 문제를 일으킨 1804호 입주민은 각성하고 이사가라는 대자보까지 붙었다. 소윤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적진에서 고립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때는 등 뒤에 국가와 동료들이 있었다.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쏟아지는 비난과 경멸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럼에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 또한 전쟁의 일부일 뿐이었다. 적의 심리전, 교란 작전. 특수부대원에게는 익숙한 패턴이었다. 그녀는 오히려 냉정하게 상황을 관망했다. 마진석이 비열하게 나올수록 그의 패배는 더 빠르고 확실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섣불리 대응하지 않고 적이 스스로 더 큰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배운 승리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마진석은 소윤의 침묵을 굴복의 신호로 오해했다. 그는 이제 결정타를 날릴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어느 날 저녁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소윤은 현관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코를 찌르는 비릿한 피냄새. 그리고 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군에서 폭발물 처리 훈련을 받을 때 느꼈던 죽음의 냄새와 닮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가갔다. 폭발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소윤의 얼굴은 강철처럼 굳어졌다. 상자 안에는 목이 꺾인 채 죽어있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축축한 사체였다. 그리고 고양이의 목에는 작은 쪽지가 피로 범벅이 된 채 묶여 있었다. 다음은 내 차례다. 마지막 경고다. 꺼져. 순간 소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것은 선을 넘었다. 단순한 협박이나 괴롭힘이 아니었다. 무고한 생명을 짓밟아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잔인하고 비겁한 방식의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관망할 수 없었다. 이것은 방어가 아닌 선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죽은 고양이를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리고 쪽지를 펼쳐들었다. 조악한 필체, 값싼 잉크. 소윤은 쪽지를 라이터로 태워버렸다. 증거는 그녀의 머릿속에 이미 완벽하게 기록되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내린 도시. 저 어딘가에서 마진석이 승리를 예감하며 추악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그는 잠자는 암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이빨과 발톱을 드러낸 최상위 포식자의 먹잇감을,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빼앗아버린 것이다. 강소윤의 눈이 붉게 빛났다. 그날 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소령 강소윤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 적 제거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한 마리의 인간 병기만이 남았다. 그녀의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죽은 고양이의 차가운 감촉은 강소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를 다지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마진석은 그녀를 위협하여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특수부대원의 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극도의 위협은 그들에게 공포가 아닌 가장 명확한 작전 목표를 설정해준다.
이제 가람채 아파트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부수적인 임무가 되었다. 주 임무는 마진석 조직의 완전한 와해였다. 소윤의 아파트는 순식간에 임시작전 통제실 TCP로 변모했다. 그녀는 방 한쪽 벽면에 구로구 일대의 상세 지도를 붙였다. 그리고 기억과 짧은 관찰을 토대로 마진석 일당의 인상착의 행동 반경, 주로 출몰하는 시간 등을 붉은 펜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철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기반한 군사작전이었다. 작전의 첫 단계는 정찰 및 감시였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숨겨야 했다. 낮에는 평범한 주민처럼 행동했지만 해가 지면 그녀는 그림자가 되었다. 검은색 트레이닝복과 깊게 눌러쓴 모자. 그녀는 도시의 소음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추적 끝에 그녀는 마진석 조직의 핵심적인 정보들을 파악해냈다. 그들의 소굴은 예상대로 궁전 당구장이라는 이름의 낡은 건물 3층이었다. 낮에는 평범한 당구장이지만 밤이 되면 조직원들의 아지트이자 불법 도박장으로 변모했다. 소유는 당구장 건너편의 폐건물 옥상에 잠복하여 그들의 출입 인원과 차량, 회합 시간 등 모든 것을 기록했다.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감시를 통해 알아낸 사실은 마진석이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는 흑룡파라는 더 큰 조직의 하부 조직원이었다. 흑룡파는 서울 서남부권을 무대로 활동하는 신흥폭력 조직으로 전통적인 유흥업소 갈취뿐만 아니라 불법 대부업 보이스피싱, 그리고 최근에는 재개발 사업 이권 개입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다. 마진석은 바로 이 구로동 일대의 재개발 예정지에서 알박기와 용역 깡패 역할을 담당하는 행동대장이었다. 가람채 아파트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것 또한 아파트의 가치를 떨어뜨려 헐값에 매입하려는 건설사와 연계된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의 움직임도 이상했다. 소유는 익명으로 몇 차례 경찰에 궁전 당구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신고했다. 하지만 출동은 언제나 늦었고 단속은 형식적이었다. 경찰이 도착하기 몇 분 전에 항상 그들의 도박판이 정리되는 것을 보며 소유는 내부 조력자, 즉 부패 경찰의 존재를 확신했다. 공권력에 의존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이 문제는 그녀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정보는 힘이다. 소유는 더 깊숙한 정보를 원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마진석의 최측근이자 조직의 자금 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빼빼라는 별명의 마른 남자 최초로 그녀에게 제압당했던을 집중적으로 미행했다. 그는 매우 교활하고 의심이 많았지만 소윤의 추적 기술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군중 속으로 사라지고 지형지물을 이용해 몸을 숨기며 상대의 시야 사각지대를 본능적으로 파고들었다. 결정적인 기회는 의외의 장소에서 찾아왔다. 빼빼는 매주 목요일 밤 동네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버릇이 있었다. 아마도 조직 생활의 스트레스를 혼자 푸는 시간이리라. 소유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직장 여성처럼 옷을 입고 그가 앉은 테이블의 등 뒤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소형 녹음기를 켠 채 그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아, 김 형사님. 예, 접니다. 예, 이번 주 것도 준비해놨습니다. 금요일에 당구장으로 오시면 네. 아, 장부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주 깊숙한 곳에 잘 모셔놨습니다. 우리 형님 성격 아시잖습니까? 워낙 꼼꼼하셔서. 김 형사 장부. 소윤의 귀가 번쩍 뜨였다. 통화가 끝나고 빼빼는 국밥집 아주머니와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아주머니, 나 오늘 좀 취했나 봐. 속이 다 시원하네. 우리 형님만 없으면 아주 살만 날 텐데. 그놈의 장부. 아주 그냥 금고에 딸내미 숨겨놓듯이 한다니까.
내가 훔쳐볼까봐 비밀번호도 매일 바꿔요, 매일. 금고 그리고 매일 바뀌는 비밀번호.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마진석은 모든 불법 거래 내역과 상납 리스트가 적힌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당구장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장부는 부패 경찰과의 연결고리이자 흑룡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궁전 당구장 사무실에 잠입하여 비밀 장부를 확보한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에 침투하여 가장 중요한 정보를 탈취하는 첩보전이었다. 소유는 아지트로 돌아와 지도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궁전 당구장 건물의 구조, 예상되는 경비 인력, CCTV 위치, 그리고 자신의 침투 및 퇴출 경로를 세밀하게 그리기 시작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건 단 한 번의 기회였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밤새 이어진 작전 구상에 피곤할 법도 했지만 그녀의 눈은 오히려 맑게 빛나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종류의 흥분감이었다. 명확한 목표, 치밀한 계획, 그리고 목숨을 건 실행. 이것이 바로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마진석이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 그곳을 향한 강소윤의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침투가 임박해 있었다. 작전 실행일은 금요일 밤으로 정해졌다. 빼빼의 통화 내용과 며칠간의 추가 감시를 통해 마진석과 핵심 조직원들이 매주 금요일 밤 상납금을 들고 상부 조직인 흑룡파의 간부들을 만나러 강남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구장은 최소한의 인력만 남긴 채 텅 비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윤이 기다려온 최적의 침투 시간, 기회의 창이었다. 밤 11시. 마진석의 검은색 세단이 부하 몇 명을 태우고 당구장을 떠나는 것을 건너편 옥상에서 확인한 소윤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복장은 어둠 그 자체였다. 빛을 반사하지 않는 검은색 긴 소매와 바지, 소음이 거의 없는 특수 전술화, 그리고 얼굴을 가리는 검은색 복면까지. 그녀의 등에는 침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가 담긴 작은 배낭이 매달려 있었다. 궁전 당구장 건물은 낡고 허술했다. 하지만 그렇기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소유는 정문을 피하고 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어두운 골목으로 접근했다. 1층은 문 닫은 인쇄소, 2층은 텅 빈 사무실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3층으로 통하는 가장 은밀한 경로를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벽에 설치된 낡은 가스 배관을 바라보았다. 군 시절 수직 장애물 침투 훈련을 수없이 반복했던 그녀에게 3층 높이의 배관은 가벼운 준비 운동에 불과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배관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근력과 유연성, 그리고 완벽한 균형 감각이 조화를 이루며 그녀의 몸을 어둠 속으로 밀어 올렸다. 3층 화장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낡은 잠금 장치는 소윤의 특수 제작된 와이어 픽 앞에 쉽게 굴복했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화장실 안은 담배 찌든 내와 지린내가 진동했다. 소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내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당구대 몇 개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2~3명 정도의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상대로 최소 인원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화장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복도 끝 사장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문이 보였다. 저곳이 목표 지점이었다. 문제는 홀에 있는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무실 문까지 접근해야 했다. 홀은 어두컴컴했고 현란한 조명이 켜진 당구대 몇 개만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소유는 당구대와 기둥의 그림자를 이용해 몸을 숨기며 전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다.
마치 한 마리의 검은 표범이 사냥감을 향해 다가가는 듯 했다. 사무실 문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술에 취한 조직원 하나가 비틀거리며 그녀가 있는 방향으로 다가왔다. 어우, 담배 땡기네. 그는 소윤이 숨어있는 기둥 바로 옆 잿더리를 향하고 있었다. 일촉즉발의 상황. 소윤은 숨을 멈췄다. 남자의 술 냄새가 바로 코앞에서 느껴졌다. 남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 그의 시선이 어둠 속에 이물감을 느낀 듯 소윤이 있는 쪽으로 향하려는 찰나였다. 툭. 홀 반대편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소윤이 미리 계산해둔 위치로 던진 100원짜리 동전이었다. 남자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뭐야, 쥐새낀가?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소윤은 마지막 남은 거리를 단숨에 돌파하여 사무실 문 앞에 섰다. 사무실 문은 최신 디지털 도어록으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소윤은 배낭에서 소형 회로 분석기를 꺼냈다. 군용으로 개발된 이 장비는 디지털 잠금 장치의 약점을 파고들어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삐비그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사무실 안은 마진석의 취향을 보여주듯 저속하고 어지러웠다. 한쪽 벽에는 커다란 금고가 박혀 있었다. 바로 저것이었다. 빼빼의 말대로 금고는 복잡한 다이얼과 디지털 키패드가 결합된 최신형 모델이었다. 소윤은 청진기를 꺼내 금고에 귀를 대었다.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며 내부에 핀이 걸리는 미세한 소리를 잡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 감각과 청각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었다. 숫자 하나하나를 조합해 나가는 숨막히는 시간. 그때였다. 밖에서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웬일이십니까? 강남 안 가셨습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진석이었다. 계획이 틀어졌다. 그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아, 차가 막혀서 그냥 돌아왔다. 중요한 서류를 놓고 온 것 같아서. 너희는 계속 놀아. 발소리가 점점 사무실 쪽으로 가까워졌다. 이제 남은 시간은 불과 몇 초. 소윤은 다이얼 조합을 포기하고 곧바로 플랜 B로 전환했다. 그녀는 배낭에서 소형 플라스마 절단기를 꺼냈다. 군용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 금고의 경첩을 녹이는 데는 충분했다. 지지지그. 작지만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절단기가 불꽃을 뿜으며 금고의 경첩을 녹여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누구야? 마진석과 그의 부하 2명이 경악한 표정으로 복면을 쓴 소윤을 발견했다. 모든 것이 찰나에 결정되었다. 소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절단기를 바닥에 던지고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목표는 살상이 아니었다. 신속하고 완전한 무력화였다. 그녀는 남자의 목을 팔로 감아 던지며 마진석에게 향하는 길을 막는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 전연잡아. 마진석의 고함과 함께 남은 부하가 주먹을 날렸다. 소윤은 몸을 숙여 피하며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곧바로 팔꿈치로 그의 관자놀이를 가격하여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진석. 그는 그날 밤의 공포가 떠오른 듯 주춤거리면서도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소윤에게 휘둘렀다. 소윤은 의자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진석의 복부에 강력한 손바닥치기를 날렸다. 마진석은 숨을 토해내며 뒤로 물러났다. 소윤은 그가 중심을 잡기 전에 그의 목덜미를 잡아채 책상에 머리를 쳐박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진석이 그대로 쓰러졌다. 홀에 있던 나머지 조직원들이 소란을 듣고 몰려오고 있었다. 시간은 없었다. 소윤은 경첩이 녹아내린 금고 문을 뜯어내듯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돈다발과 함께 두꺼운 검은색 가죽 장부가 들어있었다.
그것을 집어드는 순간 소유는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와장창. 유리가 박살나며 그녀의 몸이 3층 허공으로 솟구쳤다. 그녀는 미리 계산해둔 옆 건물의 비상계단 난간을 붙잡고 충격을 흡수하며 착지했다. 저기 있다. 잡아. 조직원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소리쳤지만 소유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녀의 손에는 구로구의 밤을 지배하던 악의 연대기가 그 모든 비리와 부패의 증거가 들려 있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소윤의 아파트 거실은 더 이상 평범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어둠이 내린 창밖 도시의 불빛을 등지고 그녀는 탁자 위에 펼쳐진 검은 가죽 장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진석의 피와 탐욕 그리고 부패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판도라의 상자. 장부를 넘기는 그녀의 손길은 고고학자가 고대 유물을 다루듯 신중하고 정밀했다. 한 장 한 장 모든 페이지를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했다. 장부의 내용은 상상 이상이었다. 사채 이자율, 상납 내역, 불법 도박장 수익금 같은 기본적인 범죄 사실을 넘어 구로구 일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건설사와의 검은 거래, 반대 주민을 협박한 내역,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상납 장부가 별지로 붙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구로경찰서 김진철 형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날짜, 액수, 전달 방식까지 세세하게 기록된 뇌물 리스트는 그가 마진석의 든든한 방패막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 장부를 들고 곧장 구로경찰서로 가는 것은 호랑이 굴에 고기를 던져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김진철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증거를 인멸하고 소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것이 뻔했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했다. 뱀의 꼬리가 아닌 머리를 직접 쳐야 했다. 그리고 둥지 전체를 한 번에 불태워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의 계획은 두 개의 축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정교한 군사작전과 같았다. 첫 번째 축은 정보 확산 및 동시 타격이었다. 그녀는 촬영한 장부 사진 파일을 여러 개의 압축 파일로 나누어 암호화했다. 그리고 해외에 서버를 둔 익명의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발신자를 추적할 수 없는 유령 계정을 만들었다. 수신인 목록은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첫째,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구로경찰서를 건너뛰고 상부기관의 심장을 직접 찌르는 것이다. 둘째, 탐사보도로 명성이 높은 방송사 JTBC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팀. 여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점화시키기 위함이었다. 마지막으로 거리의 변호사로 불리며 거대 권력의 비리를 파헤쳐온 시민운동가 출신 하승진 변호사. 법이라는 창을 가장 날카롭게 휘두를 수 있는 인물이었다. 이메일 내용은 간결했다. 구로의 진실. 48시간 후에 세상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암호가 걸린 압축 파일들을 첨부했다. 암호는 48시간 후에 두 번째 이메일을 통해 발송될 예정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제보가 아니었다. 거부할 수 없는 카운트다운을 통보하는 최후 통첩이었다. 이제 그들은 48시간 동안 폭탄을 손에 든 채 터지기만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축은 적 교란 및 유인 경멸이었다. 그녀는 적들이 스스로 혼란에 빠져 자멸의 길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했다. 먼저 대포폰을 이용해 구로경찰서 형사과로 전화를 걸었다.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한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김진철 형사님 좀 바꿔주십시오. 마진석 사장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할 말이 있어서요. 잠시 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김진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유는 말을 이었다. 당신 상납 장부 내가 갖고 있습니다. 원본은 하나뿐인데 사려는 사람이 많을 것 같군요. 마 사장보다는 더 높은 분들이 더 좋은 값을 쳐주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흑룡파의 그분이라든가.
전화기 너머로 김진철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소유는 그의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이제 김진철은 패닉에 빠져 마진석에게 연락할 것이다. 그들의 부패한 공생관계에 의심과 불신이라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곧이어 소유는 마진석의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냈다. 장부의 페이지 중 김진철 형사의 이름과 뇌물 액수가 가장 선명하게 나온 부분만 잘라낸 사진.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내 목줄은 생각보다 짧다. 모든 것은 불타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마진석은 자신을 배신하고 장부를 팔아넘기려는 내부자가 있다고 의심하거나 혹은 김진철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김진철은 마진석이 장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모든 것을 망쳤다고 분노할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순간 그들의 판단력은 흐려지고 행동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48시간이라는 제한 시간 속에서 소유는 사냥꾼에서 미끼로 역할을 바꿨다. 그녀는 적들이 자신을 찾아내 제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는 경로의 끝에 그녀는 치명적인 덫을 놓아둘 생각이었다. 소유는 창가에 서서 망원경으로 궁전 당구장 건물을 주시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예상했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당구장 주변으로 조직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잠시 후 김진철 형사의 것으로 보이는 사적인 차량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와 건물 뒤편에 멈춰 섰다. 곧이어 건물 안에서 격렬한 언쟁이 벌어지는 듯 불빛이 흔들리고 그림자들이 어지럽게 움직였다. 소윤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훌륭했다. 굶주린 상어들이 피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을 도살장으로 유인할 차례였다. 마진석과 김진철에게 강소윤은 정체불명의 유령이었다. 그들의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장부를 손에 쥔 채 그림자 속에서 그들을 조롱하는 존재.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힌 두 남자는 이 유령을 없애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은 소윤이 단순한 정보 판매상이거나 경쟁 조직이 보낸 하수인일 것이라고 넘겨짚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실수가 되었다. 소윤은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 미끼를 던졌다. 거래를 원한다. 내일 자정 구로공단 폐기물 처리장. 혼자 나와라. 물론 그들이 혼자 나올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녀는 그들이 가진 모든 힘을 끌어모아 오기를 바랐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였다. 약속의 장소인 폐기물 처리장은 소윤이 직접 고른 전장이었다. 녹슨 철제 구조물과 거대한 폐기물 더미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 완벽한 엄폐물과 저격 지점을 제공했다. 곳곳에 파인 웅덩이와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는 기습과 함정을 설치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어둠 속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끈 채 조용히 접근했다. 마진석은 자신의 부하들은 물론 상부 조직인 흑룡파에서 지원받은 정예 조직원들까지 이끌고 나타났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나 칼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개조된 가스총과 3단봉까지 들려 있었다. 김진철 형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 채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며 상황을 주시했다. 그들은 20명이 넘는 인원으로 한 명의 여자를 잡으러 온 것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발을 들인 곳은 단순한 거래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강소윤이라는 최정의 사냥꾼이 설계한 거대한 용광로였다. 마진석이 폐기물 처리장 중앙으로 걸어 나오며 소리쳤다. 장부 가진 년. 나왔다. 어디 있냐? 대답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날아왔다. 퍼펑 하는 굉음과 함께 그들의 퇴로를 막고 있던 드럼통이 터지며
시야를 가리는 짙은 연막이 피어올랐다. 동시에 사방에 설치된 고출력 스피커에서 귀를 찢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발 뭐야? 조직원들이 당황하여 허둥대는 순간 진짜 사냥이 시작되었다. 어둠과 연막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소유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베트콩처럼 지형을 이용하며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했다. 녹슨 철제 계단 위에서 한 놈의 목덜미를 가격해 기절시키고 컨테이너 박스 뒤에서 튀어나와 다른 놈의 무릎 관절을 박살냈다. 그녀의 공격은 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오직 신속하고 확실한 무력화. 팔다리가 부러지고 관절이 탈구된 조직원들의 비명이 사이렌 소리와 뒤섞여 지옥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흩어지지 마. 뭉쳐 이 새끼들아. 전현을 찾아. 마진석이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공포에 질린 조직원들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일방적으로 사냥당하고 있었다. 어디서 공격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의 전의를 갉아먹었다. 김진철은 차 안에서 벌벌 떨며 권총을 움켜쥐었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그림이 아니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여기서 도망치면 자신의 인생도 끝이라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소유는 조직원 대부분을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고 마진석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폐기물 더미 꼭대기에 서서 지옥에서 올라온 심판자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둘만 남았군. 이 이계 같은 년. 마진석은 이성을 잃고 소윤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롭게 벼린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분노로 폭주하는 그의 공격은 묵직하고 위협적이었지만 소윤의 눈에는 그저 느리고 큰 동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짐승처럼 달려드는 마진석을 여유롭게 피하며 그의 측면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의 손목과 팔꿈치, 어깨 관절을 차례로 타격했다. 뚝뚜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쇠 파이프를 놓친 마진석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소유는 그의 가슴을 발로 밟아 제압했다. 내 놈이 저지른 죗값을 치를 시간이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까지. 김진철 형사가 차에서 뛰쳐나와 소윤을 향해 자신의 38구경 리볼버를 겨누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공포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총 버려. 안 그러면 쏴버릴 거야. 경찰이 범죄자를 등 뒤에 두고 자신을 구해준 시민에게 총을 겨누는 아이러니한 상황. 소유는 천천히 몸을 돌려 김진철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폐기물 처리장의 희미한 불빛 아래 부패한 경찰과 부서진 조폭, 그리고 고독한 군인의 숨막히는 대치가 시작되었다. 멀리서 희미하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윤이 이 모든 소동이 시작되기 직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직접 걸었던 신고 전화의 결과였다. 김진철의 손에 들린 권총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불러일으킨 지옥 같은 광경에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 그는 방아쇠를 당겨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둠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여자의 눈빛은 그의 모든 용기를 앗아가 버렸다. 그 눈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포식자의 눈이었다. 쏘시지, 김 형사. 그게 당신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일 텐데. 소윤의 목소리는 조롱하듯 고요했다. 그녀의 도발에 김진철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움찔했다. 바로 그 순간 폐기물 처리장의 입구를 막아서듯 여러 대의 차량이 굉음과 함께 들이닥쳤다. 구로경찰서의 순찰차가 아니었다. 차문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라는 선명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소윤의 이메일을 받은 청문감사관실에서 직접 출동시킨 정예 수사팀이었다. 차량에서 내린 수십 명의 형사들이 일사불란하게 현장을 포위했다. 그들의 손에는 권총과 K1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다. 움직이지 마. 손 머리 위로 올려. 총 버려. 확성기를 통해 터져나온 위험 있는 목소리에 김진철은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불빛 속에서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의 증거가 되었다. 딸깍. 절망과 함께 김진철의 손에서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광역수사대팀은 현장의 광경에 말을 잃었다. 2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탈골된 채 신음하며 널브러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조폭 두목 마진석과 현직 경찰 김진철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원인 제공자로 보이는 복면의 인물은 그들이 들이닥치는 순간 연기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날 밤 구로공단 폐기물 처리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의 서막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사의 헤드라인은 구로 조폭의경찰 유착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JTBC 스포트라이트 팀은 소윤이 보낸 장부의 내용을 단독으로 터뜨렸고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마진석 일당의 범죄 행각은 물론 그들에게 뇌물을 받고 비호해 온 구로경찰서 내부의 부패 사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흑룡파의 상부 조직까지 수사는 확대되었고 관련자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가람채 아파트의 분위기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밤새도록 이어지던 소음과 괴롭힘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주민들은 뉴스 속보를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위험 속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그동안 손가락질했던 1804호의 여자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경외감이 뒤섞인 감정이 단지 전체를 감쌌다. 누군가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있던 소윤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조용히 찢어버렸다. 협박에 시달렸던 최 씨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로 찾아가 그날 밤 놀이터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소윤의 정당 방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1804호 소령님. 누가 시작했는지 모를 그 호칭은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번져나갔다. 공포와 비난의 대상이었던 그녀는 이제 아파트에 침묵하는 수호신이 되었다. 며칠 후 모든 소동이 조금씩 가라앉을 무렵이었다. 소윤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TV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작전 결과가 연일 보도되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소윤은 경계하며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최 씨 할아버지와 그날 밤 그녀가 구해줬던 젊은 여성, 그리고 낯익은 몇몇 주민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작은 선물들이 들려 있었다. 소윤이 문을 열자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저 소령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장부를 훔치고 수십 명의 조폭을 혼자서 상대했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아파트의 평화는 오롯이 눈앞에 이 여자가 홀로 싸워 얻어낸 결과라는 것을. 쏟아지는 감사와 사과의 말들 속에서 강소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인사를 받았다. 군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진지가 그리고 함께할 전우가 생겼다는 기묘한 소속감을 느꼈다. 길고 외로웠던 전쟁이 끝난 자리에 아주 작은 평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지독했던 여름의 열기와 비명 같던 사건들은 거짓말처럼 지나가고 서울의 하늘 아래 차가운 겨울이 내려앉았다. 구로구 가람채 아파트는 비로소 이름처럼 맑고 풍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강소윤의 작전이 불러온 나비 효과는 거대했다. 그녀가 쏘아 올린 작은 신호탄은 거대한 폭풍이 되어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강타했다. 흑룡파는 뿌리째 뽑혔다. 장부에 기록된 증거를 토대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의 수뇌부까지 일망타진했고 그들과 결탁했던 부패한 건설사는 세무조사와 함께 여론의 문매를 맞고 공중분해되었다. 구로경찰서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겪었다. 새로 부임한 서장은 주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동네 구석구석을 직접 발로 뛰었다. 변화는 피부로 느껴질 만큼 선명했다. 강소윤의 삶에도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변화들이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이방인이나 미스터리한 전설이 아니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공동체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어느 맑은 겨울날 아침 소윤은 아파트 단지를 조깅하고 있었다. 하얀 입김을 뿜으며 뛰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규칙적이었다. 그때 정문 경비실에서 나온 최 씨 할아버지가 그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예전처럼 어깨를 움츠리고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소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호칭이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르신. 허리는 좀 어떠세요? 아이고 말씀 마십시오. 주민분들이 성금을 모아주셔서 큰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하니 몸도 거뜬합니다. 다 소령님 덕분입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를 표했다. 그는 얼마 전 딸에게서 온 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제는 밤길이 무섭지 않다며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했다는 이야기였다. 주민대표 회의에서는 그의 월급을 인상하고 낡았던 경비실의 방안 설비를 최신식으로 교체해 주었다. 모두가 소윤의 행동에 감화되어 시작된 작은 선의들이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용기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소윤은 담담하게 말하며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등 뒤로 최 씨 할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이 오래도록 머물렀다. 조깅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1층 로비 게시판 앞에서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다. 그날 밤 건달들에게 둘러싸여 울고 있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새로 결성된 가람채 아파트 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있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윤이 가볍게 목례하며 말했다. 여성은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다. 어머 소령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단지 내 CCTV를 고화질로 전부 교체하고 사각지대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느 위치가 좋을지 조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당당하고 진지했다. 소유는 그녀가 내민 단지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며 침투와 도주 경로가 될 만한 취약 지점들을 정확히 짚어주었다. 여성은 감탄하며 소윤의 말을 꼼꼼히 받아 적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령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이 동네를 떠났을 거예요. 무서워서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깨달았어요. 무서워하고 피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걸요. 저를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성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소유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가르친 적이 없었다. 다만 행동으로 보여주었을 뿐이다. 용기는 전염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민간의 삶 속에서 배우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평온했다. 하지만 때때로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를 찾아왔다.
군 복무 시절의 악몽. 포화 속에서 잃었던 전우들의 얼굴. 국가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행해졌던 수많은 폭력과 희생. 그녀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었지만 정작 그녀의 손에 익숙해진 것은 효율적인 파괴의 기술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창밖으로 한때 마진석 일당의 소굴이었던 놀이터를 내려다보았다. 지금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벤치에 앉은 엄마들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평화. 그녀가 군복을 입고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저런 작고 평범한 풍경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군복을 벗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곳 서울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은 것 같았다. 거창한 이념이나 국가가 아닌 내 집과 내 이웃을 지켜냈다는 명확한 실감. 그것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무겁고 따뜻한 만족감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입술.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누구십니까? 강소윤 씨 되십니까? 저는 하승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하승진 변호사. 그녀가 장부 파일을 보냈던 거리의 변호사였다. 소윤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이메일 발신지를 역추적하는 건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만 제게는 훌륭한 조력자들이 좀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당신의 정체를 폭로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하승진 변호사는 거실로 들어서며 감탄했다. 이곳이군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태풍의 눈이. 그는 소윤 덕분에 시작된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흑룡파 사건은 단순한 조폭 소탕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개입했던 재개발 비리 사건은 정치권 게이트로 비화되었고 경찰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시민감시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가 받은 장부 자료는 수많은 약자들을 돕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고 했다. 강소윤 씨, 당신은 혼자서 전쟁을 치렀고 승리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능력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 능력을 조금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승진은 서류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명함에는 공익인권법재단 함께 수석조사위원이라는 직책이 적혀 있었다. 저희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거대 권력은 교묘하게 증거를 숨기고 법망을 빠져나가죠. 저희에게는 당신처럼 어둠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진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새로운 임무, 새로운 전장. 하지만 이번에는 국가의 명령이 아니었다. 힘없는 이들을 위한 싸움. 소유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하승진은 그녀의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마음이 정해지면 연락 주십시오.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당신의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가고 소유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하승진이 내민 명함을 들고 창가에 섰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평화로운 단지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은 지금까지 국가가 정해준 좌표를 따라 움직이는 삶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 앞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놓여 있었다. 조용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아파트에 찾아온 평화의 새벽만이 아니었다. 군인 강소윤이 아닌 인간 강소윤의 삶에 찾아온 진짜 새벽이었다. 그녀의 미래는 이제 그녀 스스로가 지휘하는 작전이 될 것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켜야 할 사람들과 함께 싸워준 이웃이라는 따뜻한 진지가 구축되어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